안녕하세요. 한국 반도체 도우미 한반도 박준영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기사 함께 나누면서 그 다음에 기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큰 기사였죠. 서울경제, 삼성, 엔비디아행, HBM3, 양산, 평택 4공장, D램 전용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기사가 나왔고요. 중앙일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신력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바로 여러분 투자 많이 하실 때 쓰시는 investing.com에서 유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다. 그렇게 기다리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가 이제 나왔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바로 두 기사가 실제적으로 인용한 기사는 바로 요 회사입니다. 트윅타운이라고 하는 형태 회사인데 15년 정도 됐다고 하는 기술 전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는 이런 기술 전문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받은 HBM3E라 대만의 어쨌든 대공급 체계를 타겟했다, 이렇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고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TV에서 나왔을 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의 HBM3E나 이런 형태의 반도체 납품할 것은 거의 예정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생산량의 측면에서도 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HBM의 단독 메이커로 솔 벤더로서 하이닉스만을 선택할 필요는 굳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양한 공급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형태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형태, 그 을들을 두 개 이상 해가지고 지배하고 싶은 것들이 아마도 그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이 시기를 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엔비디아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서비스를 더한다든지 혹은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프라이스 퀀텀티 측면이나 서비스 측면으로서 마지막으로 네고시에이션 되지 않았을까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국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좋은 얘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데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 형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달 뉴스원이라고 하는 언론사 포럼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요. 그때 가서 발표한 자료인데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바로 이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삼는 것들, HBM이든 삼성전자의 반도체든 간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문제가 곧 무엇이냐? 여러분 기사 보시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뭐 전력과 수율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설계상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율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이고요. 반도체 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율을 굉장히 뭉뚱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엔 설계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제조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해 못하니까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반도체라고 하는 형태의 업, 그다음에 실제로 반도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뭐 설계 쪽 비즈니스가 아니었을 때 이 수율, 바로 제조를 통해서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TSMC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설계를 하지 않죠. 말하자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서 해가지고 설계를 돕는 형태의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더 강한 플랫폼이 돼버린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만큼까지 삼성이 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형태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현재 삼성이 설계와 생산을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설계도를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 병목이 일어났고요. 거기에서 이미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이 대량 생산을 갖고 있는 형태인데, 왜 과연 수율이 좋지 않느냐고 하는 결과값이 중요한 것이지
왜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고 신뢰받지 못하느냐까지 여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신뢰의 문제는 바로 제조 기술의 수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이것을 대충 넘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수율이 안 나와요?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의아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으로 현실에 맞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점인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HBM도 곧 수율의 문제다. 수율이 돼야 돈을 번다. 돈을 벌 수 있어야 기업이 살아남는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네, 준영아, 이제 30나노가 되면 반도체 공장이 다 팔리고 다 망해버리고 골프장이 될 거니까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나가가지고 한의사가 되라. 뭐 이렇게 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여전히 하이닉스를 이직을 해가지고요.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고 그 선배가 얘기했던 형태의 30나노 때는 반도체가 아주 잘 팔리고 잘 만들던 시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제가 반도체를 처음 만들었던 시기는 50나노대입니다. 56나노였었거든요. 이때 D램을 만들었었고요. 이때 만들었었을 때 30나노가 한계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자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EUV 공정이 나오기 전에 포토 공정 한계가 30나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좀 중론이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것을 기술을 돌파를 했죠. 말하자면 그 형태, 왜 우리가 50나노, 30나노, 지금에서 얘기하는 몇 나노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우리는 작은 스위치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문장을요, 이렇게 여러분 챗GPT에서 16진법 바꿔달라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텍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니코드로 변경이 되고요. 요걸 다시금 이진법 0과 1의 조합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복잡한 숫자 체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도체는 이러한 텍스트,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실제로 숫자로 만들어서 0과 1이라고 하는 형태의 스위치, 0과 1을 표시할 수 있는 스위치만 많게 되면은 이러한 정보를 무한히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요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말하자면 반도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0하고 1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그때 그러면 스위치가 무엇이냐? 이 스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다양한 스위치가 고안이 됐었었고요. 1940년대쯤이죠. 이때쯤에 해가지고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앨런 튜링이죠. 인공지능의 테스트를 처음 마련했던 튜링 테스트를 고안했던 인공지능의 거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때 2차 대전 때 이런 기계식 장치 같은 거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군 암호를 풀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1과 0의 체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했던 그때 스위치는 바로 기계식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가 나왔던 것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애니악이죠. 모든 컴퓨터를 배웠던 정보책을 배웠던 모든 과목에서 나왔던 애니악이라고 하는 형태의 진공관 혹은 전구들로 스위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사고로서 우스갯소리가 나온 게 나방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라방 때문에 영과 1의 정보가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스위치 나왔고 그 다음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 바로 트랜스퍼 플러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형태의 물질의 저항값을 변화시켰으니까 그때쯤에 스위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기원은 1947년에 윌리엄 쇼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냈고요. 1957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강대원 박사라는 분이 이 모스펫이라고 하는 체계, 여기가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해가지고요. 이런 형태의 반도체를 보완하게 됐고요. 그 트랜지스터가 지금의 대표적인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형태로 스위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의 0과 1의 스위치들의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모든 정보는 스위치인 건데 스위치는 결국에 물질이죠. 물질이기 때문에 정보는 더 이상 이미지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스위치는 뭐냐면 바로 물질인 것이고 이 물질 0과 1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보시다시피 웨이퍼의 수많은 형태의 무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웨이퍼 말고 다른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화학 물질과 반응기, 곧 이런 형태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형태의 소재도 필요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사람들, 정보는 화학 물질과 반응기로 이루어진 체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미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여기 나오죠. 램 리서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보시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막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아토믹 스케일까지 된다 그러죠. 예.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걸 느낄 수 있냐? 반도체 미세화가 지상의 과제고 소부장이 핵심이라고 한 것이 연결됩니다. 첫 번째, 이러한 스위치들이 계속적으로 무언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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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미세화가 왜 중요하냐? 이만큼 반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보다 스위치가 작아지게 된다 했었을 때, 이러한 스위치가 작아지게 되면 일단은 당연히 웨이퍼 자체에 더 많은 스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생산성 증가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아지죠. 대표적으로 제가 웨이퍼 한 장 있었을 때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50나노대급에는 이때 반도체 칩이 D램 기준으로 보통 10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10나노 초반대 정도를 만들고 있대요. 이때쯤 반도체 칩이 어느 정도 나오면 엄청나게 미세화돼가지고 지금 가장 미세한 건 바로 거의 1,500개에 이를 정도로 돼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가 아마도 올해 24년 말에 나올 D램의 크기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포함이 무엇이 되냐? 바로 성능 증가가 됩니다. 가장 쉽게 보시면은 만들긴 어렵지만은 여기를 눌렀을 때 힘의 크기와 요 조그만 스위치를 누를 때 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쉽게 켜지고 저전력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증가된다는 것도 동시에 만족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의 두 가지의 좋아지는 점이 있는데 공정의 난이도는 증가될 것이고요. 공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화학 물질과 반응기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선 전공정과 후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정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 웨이퍼 기반으로 수많은 공정을 쌓아 올리는데 통상적으로 웨이퍼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900번 정도 공정이 포함되고 지금의 보통 8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말하자면 둥그러운 형태의 웨이퍼에서 실제 패턴되어 있는 웨이퍼 나오는 것까지 이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형태의 반도체를 만듦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웨이퍼 한 장에 예, 다이가 1,500개 정도 나오고요. 그 용량이 통상적으로 3GB 정도. 여기에서 양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후공정이라 그래서 여기에 양품인 다이를 잘라가지고 배선을 하고 여기서 방열과 방습해주는 에폭시 같은 물질이죠.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보호해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런 형태가 실제로 하나의 칩이 3GB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게 30억 바이트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11GB가 10억 바이트니까. 근데 1바이트가 어느 정도냐? 1바이트가 바로 트랜지스터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3GB에는 30억 개의 스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가 막 됩니다. 확대가 계속적으로 돼요. 그렇죠? 예. 스위치에는 엄청나게 수많은 형태의 배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보이시죠? 실제로 봤을 때 3D 같은 건축물들을 만들어주는 아키텍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수많은 형태의 배선들이 있죠. 요걸 통해서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고요. 가장 작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빌딩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공정 장비들을 포함해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여기서 수율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기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기부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한다, 양보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실제 수율입니다. 그 근데 일드가 특이한 뜻입니다. 바로 어떤 것을 양보함으로써 양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더 큰 수율이 목적입니다. 더 큰 수율을 위해서 양보하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반도체 수율을 위해서는 다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율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율이 곧 지상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율은 웨이퍼에서 다이수가 1000개다. 그러면 이게 양품이 몇 개냐? 800개다. 그러면 수율이 80%인 거죠. 그러면 20%는 생산 단가로 빠져야 됩니다. 실제로 수율은 50% 정도 되게 되면 팔기가 어렵고요. 60%는 넘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80%는 돼야 이익이 있게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수율은 실제로 연구개발과 설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개발 문제다. 그 다음에 설계 문제다. 그러면 수율이 빵이 나와야겠죠. 근데 수율이 30%다, 40%다, 혹은 들쑥날쑥한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제조 생산의 제조 기술의 문제라고 하는 걸로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가장 큰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공정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스위치를 가장 거대한 팹에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웨이퍼라고 하는 것이 환장이 있으면 환장은 통상적으로 300mm이기 때문에 얘가 15cm가 두 개 있는 거겠죠. 이거의 제곱 곱하기 파이 오랜만에 계산해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보통 706.6 제곱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1500개 정도를 만든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그만 칩 하나가 바로 0.7 센티미터가 좀 넘겠죠. 네, 말하자면 손톱만 하지도 않은 형태의 이 칩에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냐? 이게 만약에 3GB였다? 30억 개 정도의 스위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것의 크기를 우리가 요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12나노 혹은 11점 몇 나노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반도체 공정은 말씀드린 대로 900번 정도의 공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것은 단순히 요 스위치 하나를 우리가 10인화로 만들게요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10인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복잡한 형태의 칩이 있지만 2층도 12나노여야 되고요. 2층도 12나노여야 되고 층마다 다 12나노를 대부분 지켜야 되는데 모든 층이 그렇지 않으면서도 아주 미세하게 보자면 그때의 공정 조건의 스펙이 12나노라고 한다면 이곳에 3% 정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게 되면 12 곱하기 0.03이니까 보시면 0.36 이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여기를 넓혀보면 0.72 나노미터. 맞으면은 얘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실리콘 원자 크기 하나가 0.2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곱하기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팹에서 이 작은 스위치를 만들 때 공정 조건이 실리콘 원자 3개, 4개 넘어가게 되면 스펙 아웃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화학 반응의 미세함은 어느 공정이나 어느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형태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공정 스펙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어려운 공정 스펙 0.72 나노미터 모든 공정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공정은 가장 거대한 형태의 장비인 팹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팹이라고 하는 곳은 대략적으로 30조 원 정도의 건설 비용이 들 것이고요. 이 건설을 통해서 3천여 대 정도가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3천여 대가 있다. 3천 대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비 한 대가요. 3개의 공정을 할 수가 있고요. 900개 공정이라고 친다면 300대 정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300대니까 무슨 얘기냐? 3000대라고 하는 게 장비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10대가 곧 한 대랑 같은 형태로 동작을 해야 장비의 제조 기술의 양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비가 10대가 있는데 10대가 12나노 플러스 마이너스 3%, 곧 0.72 나노미터를 만들 정도로 설비의 항상성, 유의차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특히 반도체가 20나노
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드냐. 특히 만들어진 장비가 라인에 팹에 들어왔을 때 그때의 이 기계 장치의 진동이 과연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진동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곧 그 다음에 설비도요. 여기가 끝이면 이쪽 바깥에 있는 곳과 이 중간과 이 끝에의 습도가 다릅니다. 진동과 습도를 이 거대한 댐에서 맞춰야 되고요. 이것은 여름과 겨울도 차이가 있고요. 비 오는 날, 맑은 날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혹시라도 실리콘 원재가 하나, 둘, 세 개 더 자랐다. 혹은 장비 흔들림 때문에 반도체 공정 자체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 실리콘 원재가 덜 만들어졌다. 이런 형태의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반도체에서 곧 수요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가지고요. 이 배관이라고 하는 형태의 장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비 한 대에는 배관이 통상적으로 6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배관이 과연 깨끗하냐, 온도에, 습도에, 진동에 무리가 없느냐 다 살펴야 되고요. 또 다르게 보자면 소재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재가 99.99% 하고요. 99.9999% 하고 불순물의 정도가 다르고요. 불순물은 원하지 않는 형태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파티클이 되기 때문에 공정단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도체가 곧 뭐다? 이런 장비를 얼만큼 잘 만드냐, 플러스 장비를 잘 구동해서 진동과 습도를 문제없이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소재의 특성뿐만 아니라 얼만큼 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곧 수율에 영향을 미쳐주게 됩니다. 결국에 소재, 부품, 장비의 기본기라고 하는 게 없게 되면은 수율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TSMC라고 현재 넘사벽이 돼버린 이 제조업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삼성과 그다음에 하이닉스와 TSMC, 그다음에 마이크론 등등의 회사들끼리 봤었을 때 과연 이러한 형태의 진동과 습도와 순도를 잘 살피고 차별성 있게 가져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에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회사들에서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요,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이미지가 아니라 물질입니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고요. 반도체 칩들이 인공지능으로서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이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 기술은 가장 자동화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견이 많으실 거예요. 언젠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형태의 반도체 현장에서 저도 이제 공정 출신이긴 한데면서도 전자과 출신의 설계 엔지니어들이나 제품 엔지니어들이나 저처럼 화학 반응을 만들던 학원가 출신들의 공정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이제는 다 꼭 알아야 되고 무엇이 경쟁력이냐. 같은 장비를 쓰는데 왜 TSMC하고 삼성과 인텔과 수율이 다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이미지가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에 소재와 장비를 무조건 활용해서 생산해야 되는 이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소재와 부품과 장비의 유의차 없음이라고 하는 것에 현재 미세함이 너무나도 극단에 와 있고 이 형태의 산업은 어느 산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시금 우리가 소재와 부품과 장비의 기본기 이것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장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순도를 고를 수가 있느냐, 장비를 항상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것들을 내재화할 수 있고 의사결정할 수 있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반도체를 직접 제조와 수율을 같이 함께 알아야 되는 우리가 업계에 한국 반도체의 도우미로서 아셔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재와 부품과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제품사에서 그것에 대한 기술력과 물질 단위의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잘 시작하시기 바라면서요. 한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의미 있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